제가 너무 작아서 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귀한 자리에, 귀한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동네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서 강의 부탁을 하시면서 주제를 정해 주셨는데요. 뭔가 하면은 괴테 문학 라이너 쿤제의 시를 통해 교수님께서 발견한 사랑, 희망, 인간다움의 의미를 살펴달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막중한지 한 사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웬만하면 정해진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 막중한 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또 들으신 적이 있는 이야기도 섞어서 조금 핵심만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뭘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배울 기회가 잘 안 주어져서 늘 배움의 갈망이 컸던 것 같고 평생 스승을 찾아 헤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건 또 꼭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을 찾았는데요. 제 자신이 학문과 시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문의 스승은 49세에 만났습니다. 시의 스승은 55세에 만났습니다. 다행히 학문의 스승이 또 괴테를 하시는 분이어서 괴테를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요. 시야 시인을 통해서 시작품을 통해서 또 시인의 삶을 보면서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요약을 딱 하자면 이 제안서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분께 내가 무엇을 배웠던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요약될 것 같습니다. 괴테한테서는 꿈을 꾸는 법과 꿈을 이루어가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쿤제 시인한테서는 시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또 사람의 마음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자세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테 얘기부터 좀 얼른 드리는데요. 워낙 큰 사람이어서 우리가 아는 문인 괴테는 괴테의 지극히 일면이고 큰 과학자였고요. 여러 분야에 식물학, 동물학, 해부학, 색채학, 광학, 기상학 다 꼽지도 못할 정도의 여러 분야에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분석적으로 분화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그것 분화 자체도 경계하면서 굉장히 통합적으로 그러나 많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뭔가 인식을 하나 얻어가는 이런 자연과학을 했고요. 시인과학자여서 정치가로서 평생 현직 사부장관을 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었고 이제 업적을 얘기하면 다 감당이 안 됩니다. 문인은 지극히 일면이었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바이마르판 괴테 전집은 146권입니다. 도무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문인은 지극히 일면이라는데도 파우스트는 잘 알려졌다시피 읽기는 버거워도 60년을 썼다는 건 또 유명해서요. 60년을 썼어요. 그러나 당대에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봉인을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편해지도 않을 작품은 일부는 나왔어요. 편해지도 않을 작품을 60년을 붙들고 있다가 다시 봉인한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대표작이 파우스트니 파우스트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우스트는 괴테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봉인을 하고 넣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특히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시사성을 더해가는 이상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파우스트를 뭐 읽어보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본이잖아요. 대본이기 때문에 좀 내가 연출자다 생각을 하고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대본이기도 하지만 12,111행의 정교한 운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듬고 다듬어진 좋은 식구들이어서 정말 바닷가에서 조개비 몇 개 혹은 진주 몇 알만 집어가도 좋을 그런 작품인데, 파우스트 이걸 언제 읽겠어요? 한 문장만 아시고 나는 파우스트를 안다 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우스트 전체를 압축한.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는 아니죠. 논리학이나 뭐 자연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것을 하나의 공리로 딱 뽑아내서 뭐 E = MC 자성 이런 걸로 꺼내는 거잖아요. 문학은 아닙니다. 한 줄에서 끝없는 사연으로 풀어놓아서 마치 복숭아 씨처럼 그 자체는 뭐 이상할 수도 있는데 딱딱하고, 그러나 그 바깥에 아주 달고 시고 뭐 이런 과육이 있는 그런 것이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랬는데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원어에 충실하게 좀 고쳤습니다. 예,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예, 좋은데요. 비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향이 있다는 건 갈 곳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갈 곳이 있으면 가면 되지 왜 방황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문인데 또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76세인데도 맨날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그 고꾸라진다는 거는, 방황한다는 것은 갈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갈 곳이 없으면 방황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문이 주는 위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 한 문장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보충 문장을 하나 더 하시려면 제 겉에다 써놨습니다.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 이건 뭐 그럴듯하지요.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 뭐 그럴듯합니다. 근데 전반부가 또 비문이에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을 우리가 선한 인간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지요. 악인이지요. 근데 이렇게 썼다는 거는 지금 방황하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 이것이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껍데기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 선한 인간의 알맹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포용적인 사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읽고 싶다 그러시면은 천상의 서곡은 한 너댓 페이지 됩니다. 그것만 읽으시면 요약은 딱 돼요. 간추려서 슐러의 부탁으로 파우스트 전체를 간추려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요 자체는 하나님하고 맵소펠레스하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맵소펠레스가 불평을 많이 하니까 이제 파우스트를 한번 유혹해 보게 하는 건데요. 근데 작품 현황은 어떤가? 괴테 본인의 설명으로 3,000년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3,000년을요. 일부는 좀 작은 소시민의 세계여서 우리가 좀 얼른 따라가는데요.
이분은 뭐 정신이 없습니다. 중세에서 고대까지 좀 그런 책인데요. 예, 60년을 썼는데 이거를 제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뭔가 하면은 60년을 쓰고 1831년 8월에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이다 하고 마지막 청서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12,111행의 정교한 논문이어서 어떤 행은 한 행을 세상에 10번씩 고쳐 썼어요. 그리고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 옆에 하얀 표시가 봉인을 한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봉인을 하고 죽었는데 1832년 정월에 또 꺼내요. 또 꺼내가지고 봉인을 풀러가지고 이렇게 다 고쳐서 저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다 고치고 3월 22일 또 봉인을 해서 넣고 3월 22일에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본이 아니고요. 영인본이에요. 세상에 영인본을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정말 붙어 있는 말입니다. 독일에서 괴테, 슐러, 베토벤, 모차르트도 부럽지만 더 부러운 건 그들이 잊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 이야기 자꾸 하시는가 하면은 제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그분이시거나 앞으로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층이 좀 두꺼워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40년 읽고 5년 번역했습니다. 파우스트의 중요한 점 두세 가지만 요약을 드리면요. 악마와의 계약입니다. 이거 이 얘기 스토리 자체는 괴테 독창적이 아니에요. 우리 승분올부전처럼 기독교권에 있는 권선징악의 얘기여서 뭐 괴테가 어려서 인형극으로도 보고 유랑극단의 연극도 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뭔가 하면은 파우스트라는 욕심쟁이가 있는데 세상에 영혼을 팔아서 기독교권에서 가장 나쁜 짓이죠. 영혼을 팔아서 모든 복락을 누리고 24년 뒤에 마땅하게도 지옥에 떨어졌다 해요. 괴테는 요거를 여기서 24년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악마가 괴테한테 수업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계약을 내기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수업할 때까지 뭔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에 탁 들어서 남한테 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내 마음에 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들어서 자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 그때 파우스트가 그런 어떤 순간을 향하여 멈춰라, 너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데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됐어요. 예, 그런데 파우스트가 도무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경 12,111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피가 되고 60년을 쓰는 것이죠. 그 심경이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맨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폰에서 사진 몇 장 찍으셨어요. 왜 찍어요? 뭔가 의미가 있거나 남겨두고 싶거나 좋으니까 찍는 거죠. 근데 평생 한 번밖에 못 눌러요. 이러면 심각해지는 것이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지금 누를까? 아니 좀 이따 눌러야지.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이러느라고 이제 길게 갔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괴테가 어떤 인간 사회의 핵심적인 면을 보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특히 현대로 올수록 정말 이 욕망에 추동되는 시대여서 모든 사람이 시달리잖아요. 스스로 자신도 시달리고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계약을 내기로 만들므로 해서 그냥 권선징악의 이야기던 이야기를 현대인의 대드라마로 만든 것이죠.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맵스토펠레스의 설정이에요. 악마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 천사, 너 악마.
뭐 이런 이분법에 우리는 너무나 뭐 나천사란 말을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악마 할 땐 이미 나천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이분법에 익숙한 우리에게 악의 다른 원천 가능성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아니요 하는 마음이에요. 꼬부라진 마음.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올곧지 않고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이어서 거기다가 이름 자체가 메피스토펠레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파괴자와 거짓말장이를 합한 단어입니다. 파괴자가 악이라는 건 우리가 삼뜻 동의가 되지만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거였나? 우리 말 바꾸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예, 독일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Ein Mann, ein Wort. 영어로 옮기면 a man, a word입니다. 사람은 한 번 말하면 그냥 가야지. 이렇게 자꾸 바뀌면 세상이 복잡해지죠.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이 우리들 악마를 저기 어떤 특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함으로 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대로 올수록 메피스토펠레스 연기를 너무 잘해요, 배우들이. 그래서 파우스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온갖 좋은 말은 자기가 다 하는 사람. 그럼에도 왠지 뺀들뺀들하고 이게 다가가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왜 그런 거 하니? 그런 사람한테는 사랑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함의가 있고, 아까 12,111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파우스트 언젠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스톱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답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파우스트가 이제 100세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파우스트 집에는 악기조차 범접을 못합니다. 그런 집에 감히 열쇠 구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읽으신 분은 짐작을 못하겠지요. 근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근심이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평생토록 맹목이니 눈 뜨고 눈 멀어 사니까 이제 눈 좀 멀어봐라 하고 파우스트 눈에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장님이 됩니다. 장님이 되고 났더니 그때 해안을 우리 새만금처럼 해안을 매립하고 있는 삽질 소리가 막 들렸는데 눈먼 파우스트가 삽질 소리를 들으니까 저 해안이 메워지면은 남녀노소가 모여 사는 낙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유도 생명도 누려 마땅한 자는 날마다 그것들을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자뿐, 뭐 이런 강렬한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유로운 터전 위에 자유로운 백성들과 서고 싶고, 남녀노소가 모여 사는 걸 보고 싶고, 그 순간에게 내가 말해도 좋으리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메피스토펠레스 이제 쾌재를 부르죠. 고달픈 종살이가 끝났어서요. 파우스트는 이게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게, 파우스트는 하늘에서는 가장 밝은 별을, 지상에서는 최고의 쾌락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 무엇을 해줘도 만족하지 않다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깨달음, 공동의 행복, 공동체의 행복,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말이 나왔으니까 메피스토펠레스는 너무 좋아서 쾌재를 부르는데,
파우스트의 영혼은 어디론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뭐 천국까지 올라갔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왜 그런가 하니,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데요. 왜 그런가 하니, 아까 그 말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제공한 향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중동에 사로잡혔던 인간의 그 선한 그 핵이 발현이 된 것이어서 그렇게 끝납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좀 지나가고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마지막 구절만 좀 제가 좀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마지막에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네. 유명한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말러는 요 부분을 위해서 25분을 작곡을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영혼이 여성적인 것이 뭐지?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드는데 이게 문학의 문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영원한 여성 했더라면, 이게 책을 대충 읽으신 분들은 누구지? 그레티엔이야? 성모 마리아야? 뭐 막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여성이 아니고 여성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해석은 뭐 모성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생명의 원리나 사랑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 아무튼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꼭 인용합니다. 미국의 여성학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영원히 남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리네. 그 반대말입니다. 그 반대말입니다. 네, 이런 저 대작을요, 얼마나 쓰기 힘들었는지. 드라마인데 제일 끝에다 끝이라고, 피니스라고 딱 써놨어요. 드라마에 누가 끝합니까? 네, 그래서 정말 공연사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날이 갈수록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메피스토펠레스 연기들을 너무 잘해요. 파우스트 볼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뭐 댄디로도 하고, 뭐 공부하다 지쳐서 양성적인 여성에 끌려다니는 남자로도 하고, 마초와 게이로 양분을 시키기도 하고, 12명의 파우스트, 12명의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근년까지는 파우스트 2부는 공연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해도 연출자극으로, 연출자가 과감하게 해석을 해서 조금만 보여주는, 그렇게 연극을 했는데, 이것도 벌써 한 20년 넘어 지났습니다만은 파우스트 완판본 공연이 있었어요. 완판본 공연이라는 건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공연을 했더니 21시간이에요. 네. 대작은 대작을 부릅니다. 제가 파우스트 수업도 열심히 하고 강연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커다란 걸, 파우스트 같은 작품을 읽고 나니까 막 또 연극 작품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좀 흥분울부전해서 너무 멋진 작품을 쓰는 사람이 나올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21시간을 어떻게 봐요? 일단 33명의 배우와 개 한 마리가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을 하고 2달 쉬고 넉 달 연장 공연하고 끝냈습니다. 다시는 못할 겁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예, 정말 미친 사람이 있지 않으면 페터 슈타인이라는 뛰어난 미친 예술가가, 연출자가 있었습니다. 보는 것도 뭔가 특히 좋았던 게,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동베를린의 기차공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건물이. 거기다 무대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예, 관객 500명이 한 장면만 끝나면 막 뛰어가서 또 다음 장면 보고 또 다음 장면으로 뛰어가고 그래요. 지정석이 없어서 막 뛰어가야 됩니다. 재밌으니까 잘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여러 가지로 마라톤이었고 관객도 많이 뛰었어요. 장면 바뀔 때마다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관람 자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스시 관람이 있어서 월화수목금 닷새를 김밥 토막 내듯이 보러 가는 방법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런 큰 작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왔고요. 괴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6살에 바이마르로 가서 82세에 죽을 때까지 바이마르에서 정치를 했는데요. 현직 사부장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교육, 문공, 산업, 세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하고 산업을 또 맡았는데 왜 바이마르에 갔는가 하면요. 바이마르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아나 아말리아 대공비라는 아무튼 왕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6살에 시집을 왔는데 18살에 부군이 죽어서 왕이 죽었어요. 근데 2년 동안 그래도 아들을 벌써 둘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큰아들이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섭정을 하다가 아들이 18세가 되니까 싹 물려주고 나왔는데 그 아들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독일 전역에 두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괴테, 실러, 헤르더, 빌란트 해가지고 오늘 바이마르는 정말 작은 도시예요. 지금도 괴테 때도 지금도 인구 한 6천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독일에서 문화수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도 세계인들이 찾아옵니다. 사람 한둘 잘 커놓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중에 괴테 마을도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가 아들을 잘 키우려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맨날 이게 수요독해라는 모임입니다. 맨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연극 보고 또 토론하고 본인은 작곡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이제 괴테 왕이 될 지금 아들 아우구스트가 괴테보다 8년 연하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공부하고 놀고 신하로서 깍듯하게 모시고 괴테가 훨씬 더 늦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혹시 괴테는 뭔지 집도 부자였대더라 머리도 좋은 것 같고 해서 괜히 좀 미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건 좀 바보짓이고 천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조금 있어도 평민입니다. 평민인데 여기 전체 귀족 사회거든요. 조그만 평민이, 어린 평민이 저 귀족 사회에 들어가서 2인자 노릇을 평생 하자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기 전에 말년에 귀족 자기를 드디어 받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중요한 그림에 저 중요한 괴테가 어디쯤 있는가 하면요. 왼쪽에서 세 번째 머리 꽁댕이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괴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 장으로 제가 즐겨 설명하곤 하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죽기 닷새 전까지 나는 이제 공부 좀 해야 된다고 훔볼트한테 편지 써서 공부 좀 해야 되니까 당신 요즘 연구를 좀 알려달라고 내가 사람 보내겠다고 이런 사람이에요. 평생을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유명한 얘기가 색채론 일화입니다. 28살 때 겨울에 눈 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그 시간에 그림자가 약간 보랏빛을 띄었대요. 석양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에 그때부터 괴테는 40년을 색채론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1400페이지짜리 파우스트는 유도 아닙니다. 색채론에 비하면 그걸 써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호기심과 꾸준함이 이상하게 같이 가요. 호기심이 있으면 이게 꾸준하기 참 어려운데 꾸준함은 또 좀 무디어시기가 쉽고. 근데 이게 괴테의 방인데요.
저쪽 문 열린 데가 서재고 여기는 잠자는 방이고 사진 찍은 곳은 하인방인데 하인방은 괴테방보다 커요. 일단 뭐 집 전체가 괴테 집이기는 하지만 일단 잠자는 방은요. 하인방에는 좋은 난로가 있어요. 괴테 침실에는 난방시설이 없어요. 저 뒤에 천을 붙여놓은 이유가 추위 좀 막으려고. 그렇게 소박하게 지내면서 저 왼쪽의 궤도 때문에 이 사진을 즐겨 보여드립니다. 저 궤도가 뭔가 하면 하나는 음향학 용어고 하나는 지질학 용어예요. 용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저걸 외우려고요. 왜 저기다 걸어놨는가 하면은 보세요. 침대에 딱 누우면은 눈을 감을 때까지 저걸 보고 외울 수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보고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5시 반부터 1시까지는 글을 쓰고 1시부터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도 하면서 정치가 시작되고 저녁에는 극장이 또 소관이어서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급하면 출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긴 생애를 보냈습니다. 예. 두 번째 줄에 뭐가 글씨가 잘못됐네요. 아무튼 하여튼 괴테는 저에게는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나 괴테가 죽고 1854년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판본이 나왔습니다. 세기의 판본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서원에 오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괴테는 평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서는 좀 달라요. 괴테 실러관이 앞에 놓여 있고 좌우로 제후들이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재밌어서 꼭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독일서 이런 게 참 부러워요. 저 서점 몇 년에 세워졌는지 보셔요. 네, 괴테가 드나들던 괴테네 집 앞에 있는 서점입니다. 어떻게 서점이 이렇게 있는지. 예, 그리고 위에는 괴테 실러 아카이브의 계단인데 괴테, 쉴러, 니체, 리스트의 모든 유필과 악보가 저기 보관되어 있어요. 사실상 살아있는 그런 집이고, 예, 아무튼 저 서점 쇼윈도우에 제 책이 한 1년 서 있어가지고 제가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계획을 했는가 하면은 계획이라기 좀 그러네요. 독일에서 괴테가 살았던 또 일했던 집들을 한데 모아서 짓는다는 계획이에요. 짓는다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 뭐 열심히 만들고 이러는데 뭘로 안을 채워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뭐 제가 시에 제안은 못하겠지만 언젠가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으면 누군가가 좀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PPT를 만들고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괴테마을 계획인데 괴테 관련 여러 시설들 한데 모으는 건데요. 다 된다면야 세계적인 시설이죠. 그러나 이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삐딱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허황한 꿈을 꾼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정말 사람 하나 잘 커놓으니까 이 조그만 도시가 그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이거 좀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괴테였는가 하면은 제가 괴테가 천재였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를 잘 키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잘 키우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서전 시와 진시를 읽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26살까지밖에 쓰지 않았는데요. 태어나서부터 82세라는 기나긴 생애를 살면서 요만큼밖에 안 써놨는데 앞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기초를 이렇게 닦아 놓으면 그 위에 집 서는 건 문제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해가 갔는데요. 근데 지금 벌써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괴테 아버지 서재도 있고 괴테방도 있고 뭐 예, 괴테가 어렸을 때 선물 받은 인형극 상자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뭐 예,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이런 집이 됐어요. 이런 집이 되고 무엇보다 여기는 한 2시에 많은 행사가 열리는데 1시 반에서 2시까지는 행사가 있는 날 1시 반에서 2시까지는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연주자 미정이에요. 그 얘기는 누구든지 와서 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분 저희 큰 후원자신데요. 콩나물 값을 아끼시는 분인데 엄청나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후를 보내시는가 하면은 70세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어린이들 틈에 끼어서 플룻을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양로원 고아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를 가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인지. 아이들도 오고. 괴테마을의 제일 큰 특징은 뜰입니다. 공동체 정원인데요. 뜰 자체는 바이마르 괴테 집하고 같이 났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카페트가 몇 장 깔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둘레는 회양목을 심고 안에 속에다가 잔디를 심었어요. 그리고 사방을 빙 둘러서 카페트에도 사방에 빙 둘러 꽃무늬가 있지요. 그것처럼 거기 땅을 비워놨어요. 비워놔서 누구든지 와서 내가 좋아하는 나무나 꽃을 심으면 이 뜰이 내 뜰이 됩니다. 나는 괴테마을 주민이 되고요. 그러니까 괴테마을은 깃발은 전혀 안 들고요.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고 가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 집결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 잔디밭 속에 단 한 그루 조그만 나무가 있는데 괴테네 집에는 이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2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건 아직 조만해요. 괴테 마을하고 나이가 같은 거죠. 창덕궁에서 싹던 측백나무인데, 예, 측백나무가 독일어로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괴테 마을과 나이가 같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얼마나 클지 좀 두고 보고 싶어서요. 많은 걸 길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같이 꽃 심고 되게 좋은가 봐요. 심고 나면. 너무 이쁘십니다. 예, 뒷뜰에서도 많은 공연이 열리고, 이 친구는 임사랑양인데 어찌나 창을 잘하는지 저희가 즉석에서 바구니 돌려서 시작해서 사랑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국악 행사를 다 휩쓸고 있어요. 전주 대사습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북돋우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듣고 아까 여기까지가 젊은 괴테의 집인데 젊은 괴테의 집을 지을 때 떠나지 않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에 있는 괴테의 가든하우스인데요. 젊은 괴테가 처음 바이마르에 와서 한 6, 7년을 산 집이에요. 그런데 6, 7년을 살았다는 건 자기 인생의 기초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꼭 지어서 여백서원과 괴테 마을을 다녀가시는 분들에게 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설계도를 그 땅이 보이는 창가에 이렇게 세워놓고 지어져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지어지더라고요. 암만 지어지라고 그래도. 그래서 재작년 겨울에 그리고 뭐 이것도 또 다 그려놨지요. 재작년 12월 31일에 해가 가는데 제가 주책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도 터는 닦아놓고 죽어야지. 터를 닦았어요. 그러다 봄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기초는 하고 죽어야지. 기초를 하고 지을 분하고 이상한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짓고 오래 쉬고 조금 짓고 오래 쉬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집이 생겼는데 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재작년 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1층은 좋은 음악실이고 2층은 위층부터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들인데 여기는 오시면은 핸드폰을 맡기고 집 열쇠를 받아서 내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0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편지를 써서 맡겨놓고 가야 돼요. 10년 후에 찾으러 와야 됩니다. 뭐 댁에서 혼자 하셔도 되지만 여기 맡겨놓으면 좀 기분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예약이나 뭐 그런 걸 조금 받습니다. 원래 계획은 바이마르 괴테가 올해 50년을 산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허가를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허가가 나오니까 건축 자재가 너무 올라서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돼서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는 잘 닦아놓고 연못가에도 꽃도 피고 처음에 젊은 곁에 집을 지었을 때 여기 천사직결지라고 그랬죠. 천사병이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혼자 나서갖고 세상에 수선화 펀딩이라는 걸 했는데요. 250분한테 10,000원씩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예쁜 수선화 구근을 사서 심었고 수선화 피는 절에 오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쁜 감사패를 만들어 달고 독일 학생들도 와서 심고 언제 되랴 했는데 독일 학생들이 수학여행 옵니다 벌써. 그리고 와서 강연 듣고 또 이번 8월 21일 날도 또 한 21명이 또 오고요. 아무튼 오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도 가지요. 괴테 색채론을 들었던 분들이 이상하게 다 21명이네요. 21명이 바이마르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아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입니다. 기가 막힌 도서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둘러보고 색채론 실험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조그만 프리즘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리고 여기는 독일 통일의 한 현장이에요. 독일 통일 때 여기서 매일매일 소식이 나왔거든요. 뉴 포럼, 노예스 포럼, 룬더티시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또 이 한국 분들 못 말려요. 이분도 75세입니다. 죄송해요. 75세시래요. 나중에 알았어요. 세상에 그 모든 학회를 만들어줬다고 고마워서 작은 콘서트로 답례를 했어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시를 이렇게 노래로 부르셔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독일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더 감동적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협업이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니체 기념관, 옛날 니체 기념관인데 지금 그쪽에서 협업도 엄청 이루어지지만 그쪽에서 층 하나를 한국에 내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뭐 독일에서 또 뭐 이야기 많습니다. 이렇게 막 한겨울에 저 구근을 300개를 사갖고 와서 심은 분이 있어요. 이러고 심으면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를 하고 아니 저는 원래 모르는 분인데 책에 알지만은 사람 모르는 분인데 그 전날 1시간 전화로 해서 1시간 통화를 하고 와서 6시간을 통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근을 신고 피아노를 한 곡 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 하면 철학자 한병철 씨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연꽃과 독일 괴테 식물이 좀 만나는, 요건 괴테가 식물 연구하는 거거든요. 좀 만나보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예정된 부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7계단의 땅이 있는데, 여기 뭐 집권하지 못하고요. 일단 저 농부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했어요. 혜택은 안 받습니다만 7인분 노비고요. 그래서 일단 나무들을 심고 내가 앞으로 짓고 싶은 채고두막들 혹은 색채론 실험실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 땅을 다지고. 근데 지난번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저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북두칠성으로 채고등학 자리를 딱 놨습니다. 그리고 그 본관터에다가는 메밀을 뿌렸어요. 그래서 메밀밭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다 졌고, 전체는 이렇습니다. 괴테마을, 요 중간, 아래쪽은 여백서원, 중간은 괴테마을, 저 괴테 집은 지금 흰 점으로 땅땅땅 돼 있고요. 왜냐하면 저 아직 못 지어졌기 때문에 저 위에 또 여럿이 있습니다. 아무튼 허황한 꿈을 많이 꾸고 있는데 아직도요, 분수 없이. 그러나 그래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철없었을 때는 고생하면서 살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서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더 올려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집 짓는 사람도 아니고 책 많이 만듭니다. 20권짜리 괴테 전집도 만들고 있고요. 출판사가 너무 작아서 너무 천천히 나옵니다. 그러나 일은 작업하는 거의 3분의 2 이상 돼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괴테 마을에는 공동체들이 있고 여백서원은 나무 고아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조경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아니요, 좀 참아서 이야기를 줄이려고요.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요약을 하자면은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재산이 있어서 사회 환원을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고 하늘이 도와서 너무나 이야기가 많아서 뜻의 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연말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야기들을. 아무튼 땅이 생겨서 제가 학교에서 자라지 못할 곳에서 싹튼 나무들을 구추로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고아원입니다. 나무고아원이기 때문에 입양이 돼요. 입양은 어떻게 하느냐. 저 나무 내 나무다 하고 찜만 하면 돼요. 다음에 와서 얼마나 자랐나 좀 봐주시고 혹시 옆에 잡초 있으면 좀 뽑아놔 주시고 그러면 되게. 봄에는 이렇게 이거 왜 갑자기 봄에는 이렇고 가을에는 이렇게 예뻤는데 마지막 사진입니다. 소원이 좋은지 옆에도 앞에도 집이 생겼어요. 겨울에는 이렇고 눈 올 때도 좋고 비 올 때도 좋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제정신이 한 가지 이야기는 해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맨날 맨날 유명한 얘기입니다. 계집만 해도 좋으니 글쓸방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못 들어놓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 맨날 했거든요. 소반 놓고 글만 쓰면 된다. 세상에 그런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폐옥을 하나 구해줬어요. 등산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너무 좋아서 막 밤 12시에도 100km 이상을 와서 좀 글 좀 쓰고 돌아가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집인데 그 집 값이 2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새 아니고요. 땅도 제 거 아니고 뭐 집은 다 쓰러지고. 그래서 너무나 이걸 내줘야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건 제 땅을 사서 여차하면 요 땅 가지시고 저는 여기 계속 살게 해주세요 이러려고. 근데 땅이 없어서 건넌 마을에 나온 게 있다고 해서 와봤더니 굉장히 넓어요. 근데도 너무 불안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고생 진탕하고 빚을 다 갚고 딱 보니까 저는 계집만한 집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지가 1200평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혼자 써요? 그래서 여럿이 쓰는 서원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서원을 지어요? 그래서 서울에 22~23평 되는 서민 아파트 전세를 빼서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이 없어가지고 말년을 고생 호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을 하느라고요. 뭔가 보관하고 귀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지만 저는 소원이 참 아까워서 요새 뭐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내용이 다 비었잖아요. 자신도 좀 돌아보고 역사도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렇다고 천자문은 괜찮아요. 봉숭아학당 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시대의 내용이 있는 서원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공부하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연주를 하면 또 누군가가 기타를 들고 나오고 이런 곳입니다. 서원 뒤쪽은 한편의 긴 길은 우리 전통의 길이고 또 한편 반대편은 동서의 만남의 길이어서 독일 괴테집에서 온 푸른 꽃 씨앗을 뿌려서 푸른 꽃들입니다. 괴테 오솔길도 있고요. 괴테 오솔길 길가에는 한 10분 정도만 걸을 수 있는 양지바른 길인데 조그만 시판들이 놓여 있습니다. 괴테의 노년의 지혜가 담긴 시들을 새겨놨는데 이것도 서원에다가 제가 가죽 주머니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도 넣어놓고 가시고 그러셔서 15만 원이 모이면 제가 시판을 하나씩 새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원 말고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우정 게스트하우스 버두자 정자정자입니다. 외국 학자 예술가들의 그 숙소인데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나 제 아이들이나 제 제자들이나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 주어졌을 때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받기만 할 때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뭐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추대를 4개를 꽂았어요. 요만한 집을 하나 지어서 나도 좀 보답을 하리라. 근데 집이 지어지나요? 그래서 고추대를 꽂아놨으니까 고추를 심었고 이렇게 돌에다가 우전 친구들의 밭이라고 새겨서 뒀어요. 근데 글쎄 누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요. 1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 1억짜리 집입니다. 너무나 잘 쓰입니다. 오시는 손님들은 의무가 방명록 한번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 권이 벌써 가득 다 찼습니다. 갤러리도 있는데 나중에 갤러리도 지었는데 갤러리는 특징이 뭐 요란한 갤러리 아니고요. 외국 예술가들은 여기 머물면서 그림 그려서 전시하고 내국인들은 아직 전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닫기 전시를 해줍니다. 그런 전시 한번 하려면 아직 스타덤에 안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다 스타덤에 올랐고 원칙이 액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고 즐기는데 꼭 돈 들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이거 외국의 유명 화가가 그린 건데요. 도화지 스카치 테이프로 이었어요. 꼭 돈 쳐들여야 그림 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제일 좋은 시설이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차 딱 2대 들어가는 차고에다가 지붕만 들어 올려서 어린이들 좋아하는 다락방 만들어 놓고 색깔 있는 책꽂이는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색깔 없는 책꽂이는 학교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만들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사서, 부사서 후보 한 칸씩 다 승진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들이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좋아서 어른들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여기는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어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서원은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오시지만은 거기 늘 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겨우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한 번 열거든요. 뜰은 열어놓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른들도 좀 편하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집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괴테 마을에 가다 온 거예요. 그런데 뭐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넘어갔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괴테 마을, 괴테 이야기는 끝내고요.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마 괴테 이야기는 그렇죠. 정말 다시 돌아봐도 꿈을 꾸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거를 뭐 얼만큼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저 자신도 벌써 괴테 마을이 이렇게 돼 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에 너무 압도되는데 그래도 뭔가 굳세게 뜻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자꾸 도움이 와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내가 노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천사가 나한테 올 수 있을까? 근데 천사들이 자꾸 와요. 지금 여기도 아주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같이 모이는 뜻이 너무 소중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런 어떤 저 같은 소인에게, 왜소한 사람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한 사람이 괴테였다면은 어쩌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아니면은 그 어떤 살결에 대한 이야기가 라이너 쿤체 시인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여러분 어디 천정이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이야기가 바뀌는데 지금 괴테도 소화를 다 못했는데 또 생판 다른 얘기를 한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굳세게. 라이너 쿤체 재단의 로고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시지푸스의 돌 잘 아시죠? 굴러내립니다. 계속 굴러내립니다. 그래도 뭔가 시지푸스는 그 굴러내린 돌을 다시 이건 그래도 내 선택이야 하고 굴려 올라가는 것을 까미는 보았습니다마는 쿤체 시인은 저 굴러내리는 돌을 막을 수 있는 이 작은 것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가 이런 게 아닐까.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많은 것을 받쳐주는 것이어서 그래서 시집 쿤체 시인 시집 중에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시집이 아마도 마지막 시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이상하게 글씨가 막 거꾸로 서 있어요. 왜 거꾸로 서 있는가 하면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가지고 거울 앞에 서면 글씨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집도 당연히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준비는 조금 더 했는데 몇 편만 좀 읽겠습니다.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흩어진 달력종이라는 시인데요. 왜 달력 한 장씩 뜯는 달력 있죠. 거기 이제 뜯어진 종이들을 보면서
한여름이라는 부제가 붙었네요. 오늘은 1년 중 낮이 제일 긴 날, 종도 안 쳤는데 빛은 와 잠자는 사람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눈에 들어오는 것,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이날이 그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이날을 어두운 시간들을 위해 품고 있도록. 네, 이렇게 빌어주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이날이 그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이날을 어두운 시간을 위해 품고 있도록. 그런데 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에는 이 시집을 번역한 거는 시집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책이 원고를 받아가지고 번역해서 한국어 번역본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한국어 번역본을 낸다고 그랬더니 시인이 시 한 편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서에는 없는 시 한 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을 읽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정말로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시를 언급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씩씩하지만 경쟁 너무 세서 사람들 마모되고 이런 나라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뒤처진 새. 철새떼가 남쪽에서 날아오며 도나우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맞출 수 없다는 것.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 위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이런 사람이 시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하셨고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 지나갈게요. 이건 재밌어서 읽겠습니다. 쉬운 먹잇감이라는 시인데요. 사람들은 핸드폰에 단단히 매달려 있다. 존재하는 것, 또 존재했던 것 죄다 불러낼 수 있다. 손가락 끝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벌써 모르게 되었다. 뭘 모르게 되었는지도. 핸드폰 초기에 쓰셨어요. 요 며칠이 아니고. 또 재밌는 시는 읽어야 되겠네요. 늙어. 땅이 내 얼굴에다 검버섯들을 찍어주었다. 잊지 말라고. 아이고 큰 오타가 났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내가 그의 것임을. 뭐 크림 발라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 나이. 이거 왜 굽히기 어려워지는 나이, 하지만 쉬워지지 속이기는. 우리 나이, 놀라움이 커지는 나이. 우리 나이, 믿음에 붙잡히지는 않으며 태초에 있었던 말씀은 존중하는 나이. 거의 마지막 시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시도 있네요. 이젠 그가 멀리는 있지 않을 것. 죽음이 깨어나는 누워있다. 저녁 노을과 아침 노을 사이에서 어둠에 익숙해지려고. 아직은 동터온다. 새날이. 하지만 나는 말한다. 더는 말할 수 없어지기 전에. 잘들 있어. 고목나무들 앞에서는 절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나 대신 인사해 주길. 아까 그 쿤제재단의 로고를 보여드렸는데요. 쿤제재단의 모토는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리고 시대의 증언의 장소, 이렇게 모토가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것이 시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이 어떤가는 연설문 하나에서 좀 나타나는데 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받으셨거든요. 일단 그런데 독일은 상 주면은 그냥 상 한 번 꼬박하고 주지 않아요. 일단 하루 저녁 행사로 다 하고 뭐 축사도 작가론이 되고 답사도 작가론이 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쿤제 시인이 가장 감동적인 답사를 쓴 것은 청소년 7명이 심사위원인 상을 받고 쓴 답사였어요. 거기서 청소년들한테 당부를 해요. 아름다움에 손대지 말라고요. 청소년들 거칠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또 다 아름답지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고, 예, 그냥 조금 지나겠습니다. 나와 마주하는 시간은 조금 지나가고요. 예, 제가 또 이런 좋은 시를 읽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여백에는 라이너 쿤제들이 있습니다. 한 코너가 라이너 쿤제들인데 좋은 쿤제 시인의 시들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은엉겅퀴란 시는 엉겅퀴는 아시죠? 막 꺼끌꺼끌하고 키 크고 이파리가 억세고 이런 건데 은엉겅퀴는요 잎사귀 생긴 건 엉겅퀴하고 똑같은데 키가 민들레처럼 납작해요. 그리고 커다란 은색 꽃이 딱 한 송이 피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어서 희귀종이고 보호종입니다. 이 귀한 꽃에 대해서 쿤제 시인이 이렇게 쓰셨어요. 뒤로 물러서 있기 땅에 몸을 대고 남에게 그림자 들이우지 않기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 이렇게 정말 몇 글자 안 되는 단어들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 프라이부크에 가서 뭐 조금 이 쿤제트를 소개를 했더니 프라이부크 화가들이 자기 어린 시절에 있던 고향 숲에 은엉겅퀴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일부러 먼 고향까지 가서 꽃은 또 망가지지 말라고 따로 떼어갖고 분통에다가 담고 이파리는 무슨 문익점 얘기도 안 들었을 텐데 돌돌 말아서 붓대롱에 넣어가지고 그러고 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또 씨앗을 갖고 와서 28개를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거의 딱 한 포기가 살아 싹 텄어요. 그런데 글쎄 못 살고 죽었어요. 굉장히 그 석회질 토양에서 사는 거라 여기가 너무 영양분이 많아서 뭐 분홍 엉겅퀴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푸른 엉겅퀴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시 한 편 때문에요. 아무튼 라이너 쿤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뜰 입구에 써 있는 시인데요. 한 잔 자스민 차의 초대. 제스민이 조금 더 요즘 표기에 맞겠죠. 근데 독일어는 야스민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독일에서 이 시인이 동독에서 왔거든요. 구동독에서. 구동독 지식인들은 저항의 표시로 이 시를 집에다 걸어놓고 냈어요. 우리가 저항 그러면 막 이런 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래요. 들어오셔요. 벗어놓으셔요. 당신의 슬픔을. 여기서는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우리 북한 봐도 알지만 막 프로파간다 언어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바위에도 대문짝만하게 새기고 시뻘겋게 쓰고 소령 어버이 만세 뭐 이러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저항이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그러나 레코드판에서 이렇게 건드리면 음악이 나오듯이 이렇게 소리 낮춘 저항시들이 공명이 엄청나게 일어서요.
예, 많은 예, 이런 시가 저항시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가 도무지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돌보는 이유라는 재밌는 시가 있는데 또 차고에 있군요. 딸이 잊어버려둔 책상을 보고 씻어야지 시인이 책상에서. 그랬더니 머나먼 거리 때문이란다 딸아. 어디 먼데 가나 봐요. 정비해야죠. 머나먼 거리 때문이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까지. 예, 이렇게 공들여 쓰인 글입니다. 휙휙 내갈긴 것 아니고, 예, 라이너 쿤제 드립니다. 예, 이 녹슨 펌프 옆에는 녹슨 빛깔 이파리에 알펜로제가 서 있습니다. 저 기나긴 이름이 꽃 이름입니다. 한 꽃의 이름이에요. 알프스에 올라가면은 한 2천 올라가면은 철쭉이 키가 요만해져요. 뭐 한 3천 올라가면 어떤 때는 2, 3cm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꽃은 다 피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무더기 속에도 돌더미 속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인정욕구에 목마른 사람들입니까? 맨날 상처받아서 징징징징 하는데 자기가 남 상처 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공헌된 저의 노후 직업이 박수부대입니다. 이제 내가 박수라도 좀 쳐야지, 치고 죽어야지 그럽니다. 예, 그리고 독일 사람들 뭐 많이 오고요. 와서 요것도 참 좋은 연시여서 당부 그대 발치에 나보다 일찍 죽어요. 조금만 더 일찍. 당신이 아니도록 집으로 오는 길을 혼자 와야 하느니. 정말 제가 본 노년까지 가장 다정한 부부였는데요. 내외분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쿤제 시인이 라디오에서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체코에 있는 치과 의사가 수소문 내려서 편지를 보내서 이분들이 편지를 일단 한 400통을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쿤제 시인이 좀 그래도 사진이라도 좀 한 장.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지식인들의 위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건 매우 낮은 직이에요. 그래갖고 사진 한 장이 제대로 없어갖고 뭐 이상한 시골 사진관에 가서 이러고 찍은 사진을 보냈대요. 그래서 쿤제 시인이 생각했대요. 생긴 건 자기 마음이겠지만은 나는 이 사람하고 좀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청혼을 해야 될 텐데 국경은 막혀 있고 전화는 없어요. 동독은 전화도 8집당 하나 있어요. 그것도 막 교환수가 바꿔주고 이런 건데 친구 집에 가서 연결이 될 때까지 8시간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밤 1시에 연결이 돼서 자다 깬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결혼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또 그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너무나 좋은 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건 한국 얘기인데요. 보르스의 밤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제가 쿤제 시인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대산에서 하는 세계 작가회의에 초대하고 싶어서 2번이나 초대를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거기는 뭐 사례비도 한 10,000불은 되고 막 비즈니스 티켓 드리고 그러는데 안 오세요. 시끄러운 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 제 학생들이 선생님 시 듣고 싶어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 자비로 오셨어요. 자비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세상에 손님 엄청 많이 봤는데 이런 손님은 본 적이 없어요. 팩스에서 글이 딱 나왔어요. 무슨 글이 나왔는가 하면은 율곡의 고산구곡과 제1곡에 화답하는 메아리 시죠.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다고 그 막 번역들을 다 찾아 읽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찾아 읽으신 번역이 한글을 모르는 독일 중국학자가 번역한 거여서 번역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율곡, 황진이 다 찾아내서 답시를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일주일을 있다가 가셨는데 기가 막힌 한국시 12편을 남기셨습니다. 기가 막힌 시편들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시인데요. 요거예요. 요 지붕에 어처구니들 저렇게 있잖아요. 불경 가지러 가는 건데 요걸 보시고 서울궁 지붕에는 불경을 찾으러 가는 스님, 원숭이, 영, 돼지 그리고 이야기 속의 모습들 지붕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종종 걸음으로 내린마루를 따라 세상이 네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든 길은 부처에게로 이어진다. 살짝 휘어오른 추녀 부처님 미소에 맞추어 자른 것 같아라. 우리 전통의 선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버섯, 뭐 추녀. 그래서 맨날 샤넬 라인이나 알았지 이게 부처님 미소 라인인지 몰랐어요. 그 일주일밖에 안 계시는 동안에 너무나 좋은 시를 많이 쓰시고 그 가장 두드러진 건 이거예요. 오시자마시다 학교에서 강연 낭독회 하시고 또 시골에서 한번 하시고 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시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대요. 그래서 그 시조는 이조 500년에 거의 유일한 시장류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시장류로 고착이 된 거는 아마도 하여가 단심가의 공로가 클 것이다. 우리 아직도 다 외우고 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소재로 독일어로 기가 막힌 시조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번역은 시원찮네요. 자수 못 맞췄어요. 옛문체로 쓴 한국의 귀한 옛날 일. 충성 맹세했던 임금께 충성 지키며 떠났네. 현인이 모반자를. 살인자의 시선을 피해 거꾸로 말 타고 다리 건너며 가네. 칼 밑으로 노래 속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로 남은 과정을 함께 넣은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여가 단신가의 사연을 넣으면서. 그런데 이 독일어를 보면요. 독일어 가군까지 맞췄어요. 쉬트 떠나다, 미트 피하다, 리트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힌 시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붕 모양으로 돌에 새겨서 보내드리고 여기 서원에도 하나 새겨놨습니다. 그 기회에 시인이 참 좋은 그 헌사를 써주셨어요. 600년 전 정몽주의 꼿꼿한 바른 걸음을 기리며 나의 한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헌사를 써주셨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오늘날의 이야기로 만든 거죠. 노래로 되는 과정하고 600년 전 정몽주의 꼿꼿한 바른 걸음을 기리며 우리 그거 옛날 충성한 옛날 얘기로 생각하잖아요. 꼿꼿한 바른 걸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글이 남았고 언제나 또 위트가 있으셔요. 얘가 많아가지고 얼른 안 넘어가지고. 예. 예, 됐습니다. 서울의 거리 모습. 모든 사람들이 그래 보인다. 길 위에 있다. 젊다. 그리고 길 위에 있다. 날씬하다. 그리고 길 위에 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서로에게 맹세하고 있는 듯하다. 저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창조되었노라고.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휴대폰을 못 대겠어요. 하지만 길 위에 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너무나 예리하게 보시죠. 이게 떼지 못하는 우리와 그 사이에 있는 삭막함들을. 서울의 선교도 재밌어요.
전 독일 손님 많이 오니까 서울에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아갖고요. 제 독일 손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동묘지 같다 그래요. 아 진짜 색깔만 좀 안 빨개도 좋겠는데 다 빨개갖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러시네. 그분도 역시 그렇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네요. 밤의 고층 건물들 위 교회 십자가들 네온 불빛으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빨갛게 노랗게 하얗게 디즈니 천국 열려있다 24시간. 어쩌면 이렇게 단시간에 예리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 보낸 것이고 아주 곱게 잘 보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많은 시를 받고 답례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선생님 댁 뜰에서부터 바이에른 숲 사이에 있는 땅에다가 정자를 지었습니다. 한국 정자를. 요거는 선생님이 심으셨던 보리수가 너무 커서 그 밑에 석등도 하나 갖다 놓고요. 예, 이렇게 잘 쓰는데, 예, 파사우거든요. 독일 동남쪽 끝에 있는 세 강물이 만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12km 떨어진데, 이렇게 예쁜 조그만 정, 이렇게 예쁘지만요. 들 건 다 들어야 돼요. 작은 집이라도. 그래서 세 강물이 도나우 석회석 때문에 옥비신 도나우가 있고 아니요 인강이 있고 알프스에서 발원하거든요. 도나우강 보통 강물로 도나우가 있고 바이에른의 비옥한 데서 나오는 일츠강이 있는데 여기가 만나는 곳인데 여기가 라이너쿤체 재단입니다. 지금 사시지만은 건물 자체를 오래전에 재단으로 만들고 사후에는 공공으로 이제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지은 거죠. 근데 아무튼 쿤체 씨는 동독의 그 청소년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또 많은 글을 쓰시고요. 그렇게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 겪으면서 또 보면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이 섬세한 분이. 저쪽 그림이 너무나 현실을 잘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 참 아름다운 날들이란 책의 표지였어요. 그런데 글쎄 제가 이걸 표지로 쓰겠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표지는 따뜻하고 아름다워야 된대요. 그래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책이 나왔는데 책에 한 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책을 좀 구해야 됩니다. 한 권이라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이런 분을 글쎄 동독에서 얼마나 동독은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정보부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독은 우리 남북하고 틀려서 미영불소 중에서 소련 점령 지역만 동독이에요. 나머지 3군데가 서독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나라고 뭐 이 부자형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서방 나라 국가들은 이제 많이 도와줘서 라인강의 기적도 이루고 이러는데 소련은 전쟁 배상금만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동독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동독이 지켜진 이유는 우리는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구현한다. 이런 자부심으로 지탱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맨날 교육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알지만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시간이 가면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느슨해지니까 결국 정보부를 동원해서 감시하고 이러느라고 아무튼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직간접으로 정보부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정보부에 모여가지고 쿤제 시인의 경우는 지금 쫓겨나서 서독으로 오는데 딱 서독으로 고속도로에서 서독으로 넘어서는 순간까지 다 찍어놨어요. 휴가 가서 물을 몇 냥동이 쓰고 이것도 다 찍어놓고요. 그러고도 서독 사람들은 자유롭게 동독에 들어가는데 쿤제 같은 불순 분자는 들어오면 안 돼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채취 샘플이라는 걸 떴어요.
채취 샘플이 뭐냐 하면은 몸에다 붕대를 감아서 채취가 배이게 해서 그거를 유리병 속에 담아서 마약하는 개들 있죠. 마약 탐지견 같은 개들한테 맞게 해서 혹시라도 쿤제 시인이 들어오면은 바로 적발하게끔요. 좀 너무나 기가 막힌데 시 보셨잖아요. 어디가 해로워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보부에서 얼마나 쿤제 시인, 쿤제 시인만이 아닙니다. 정보부가 몰락했을 때 정보부에서 당연히 그 사이에 모든 걸 파기하지 않았겠어요. 다 파기하고 서독에서 파기하고 들어갔는데요. 남아있는 종이가요. 요렇게 세워가지고 280kg가 남았어요. 어마무시한 분량,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쿤제 시인의 그 파일은 제목이 세상에 동독 정보보다 똑똑해요. 제가 그랬죠. 세상에 누가 시인이 아직 있느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쿤제 시인이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쿤제 시인의 파일은 라이너 쿤제가 아니고 시예요. 그냥 리릭. 예, 그래서 위에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파일명 서정시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걸 갖다 써서 제가 좀 슬픕니다. 쿤제 선생님께 못 알리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글을 쓰고 싶어 했는데 글 쓸 처지도 안 되고 제가 20살 때 한 일은 글 안 쓰겠다는 결심밖에 한 게 없다 이러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20년 동안 착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독일이 통일되는 바람에 막 저 무섭던 동독도 돌아다니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도 날마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전할말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시가 터져 나와서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를 좀 아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또 좀 등단도 좀 해보고 뭐 좀 공부도 해보고 이러려는데 제 결론은 저는 하나도 거기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굉장한 재능이 있다면 그건 괜찮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둘째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문단에도 나가고 행사도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셋째는 술도 좀 마셔야 되는데 세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서 다시 시를 안 쓰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시가 한번 쓰여져 봤잖아요. 얘도 가만 안 있어갖고 그 다음에 아주 여러 해를 제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모든 시가 독일어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독일어로 쓰면 독일에서 출판될 리는 없고 그러나 쓸 거는 마음대로 쓰고 뭐 이런 얕은 꾀가 시 측에서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근데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독일어로 쓴 시도 이렇게 쌓여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 사람이 온 세상을 둘러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너 쿤제 시인에게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이 도나우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을 찾아가서 저는 아직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틀 휴가를 그때 처음으로 이틀 휴가를 내서 거기 있으면서 가서 이제 그댁 우체통에다가 혹시 댁에 계시면 잠깐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쪽지를 써서 이렇게 넣었는데 뭐 갖고 간 작은 선물 같은 게 넣었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쑤셔 넣다가 안 돼서 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눌렀어요. 배를 눌렀더니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오면 보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해서 근데 시인이 2층 베란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요? 그래서 저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디포스트 우편물요. 그런데 막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행상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눈 오는 날 웬 조그만 행상이 오니까 불쌍하셔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자꾸 저를 보시더니 낭독회 끝나고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자세히 기억하겠어요. 여러 해 지나고. 혹시 한국에서 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들어오래요.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 내일 오후 3시, 오후에 내일 뵙겠다고. 그 다음날 오후 3시로 약속을 하고 밑에 여기 여관에 있다고. 근데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자는 거예요. 3시, 오후 3시 아니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 자세로 앉아 6시간 반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세로. 왜 저 꼴이 났는가 하면 제가 그 밀어넣어 놨던 봉투가 그 신작 목금이었거든요. 세상에 그걸 밤새도록 전부 연필로 필사를 하신 거예요. 한 편도 안 빼고 다 필사를 하셔서 지금 뭐 하시는가 하면은 왜 여기는 내가 콤마를 마침표로 바꾸고 왜 여기는 행을 넘겼는가. 아까 그 보셨죠? 한 잔 자스민 차에 초대해서 들어오셔요. 벗어놓으셔요. 당신의 행 넘기잖아요. 우리 기대하죠. 당신이 외투인가? 겉옷인가? 모자인가? 이러죠. 뜻밖에도 슬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실려요. 그런 걸 저는 몰랐던 것이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연필로 쓰신 종이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돼요. 말을 못했습니다. 파기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돌아와서, 이렇게 벌써 깜깜하잖아요. 아침에 갔는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돌아와서 호텔로 와갖고 새벽에 아이고 나도 누구인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연히 알았는데 그날 프랑크푸르트 괴테하우스에서 한국여공사하고 관장의 만남이 있는데 조금 제가 옆에 자리를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한국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여기 이 댁에서 제가 살던 곳으로 가자면 2시간 걸리는데 4시간 가서 6시간 왔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봤더니 쿤제 시인이에요. 가을에 당신 시집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시집이 나왔습니다. 카프카를 위한 무지개라는 조그만한 시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오셨을 때 이렇게 다정하게 두 분이 같이 오셨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저희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보신 조그만 사진이 시정이거든요. 시의 정자. 고만하게 집을 천안에서 지어서 헐어서 일산에 가서 소독 포장해서 부산에 가서 북독일 브레마하펜으로 가서 독일 동남쪽 그 파사우로 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자동차 18대분의 화물이 갔고 자가도 들 건 다 들어야 돼서 연인은 18명이 가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손이 모자라서 막 주춧돌은 제가 나서 삐뚤빼뚤하고 기와는 독일에서 못 구할 것 같아서 많이 갖고 가고 예, 이런 것도 가지고 올라가고 제 호텔방 꼬락서니 좀 보세요. 이때 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학기 중에는 서울에 있고 방학 때는 독일 서남쪽 끝 파사우에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에 앉아 있고 집은 독일 동남쪽 끝 파사우에서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기 이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에서 생활은 제가 조집을 못 건너갔어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지냈는데 예, 그런 세월이 갔는데 아무튼 정자가 잘 지어져서 잘 지어졌고요. 저렇게 조그만데요. 짐작을 하시겠어요? 저기 문짝이 22짝이 들어갔어요. 22짝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한 지문을 열고
유리문을 이렇게 열고 다시 한지문을 이렇게 열어야 문 하나가 겨우 열려요. 그리고 앞쪽은 또 들어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이 정자 안에 유일하게 책을 한 권 두셨어요. 제가 번역한 괴테의 서동시집입니다. 동서의 만남을 나타내는 글이라. 그리고 저 많이 웃깁니다. 저 아직 서원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 방석하고 똑같은 방석을 나중에 내가 서원을 지으면 사다 놔야 될 텐데, 요새 우리나라 물건들은 빨리 단종이 되지. 그래서 서원도 안 지었는데 강연하고 사례비 받은 걸로 방석 30개를 먼저 사놨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세상에 메르켈 총리도 왔다 갔어요. 저는 이런 게 참 부러워요. 얼마나 유능한 총리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세상에 총리가 그 바쁜 시간에 복음과 같이 시인을 찾아온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쿤제 시인 80회 때 생신 때는 쿤제 시인의 시를 작곡을 해서 저희 연주가와 독일 연주가들이 같이 가서 연주회도 하고, 그리고 집을 짓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한옥들이 그래도 몇 군데 있대요. 파리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있는데 단 한 군데도 기록이 없대요. 한 장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만들어서, 또 이건 뭐 어디 출판사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서 두세 권 만들었는지 뭐 좌우지간 저는 지금 한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이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쿤제 시인댁 앞 골목 이름이 해 뜨는 언덕에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뭔가 큰 상을 받았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예쁜 노란 장미를, 오실 형편이 안 돼서 이만큼을 보내셨어요. 노란 장미 이만큼요. 제가 12,000km를 안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서원 있는데 갖다 놨는데, 아까 처음 생긴 집에다 장식장에 이렇게 귀하게 담아놨는데 어떤 친절하신 분이 싹 지웠어요. 뭐 화를 내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지요. 사진이 다행히 하나 남아서, 도나우강이 내다 보이고, 여기로 와서 다시 그리고 제가 라이너 쿤제상을 받았는데, 이게 큰 시인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좋은 시를 쓰는 분들하고 어떤 저항 문학을 하신 분들하고 주는 상이거든요. 저는 둘 다 해당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심사하시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의 그 가난하던 고향, 우리 태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많이 놀랐어요. 그 조그만 광산촌이 하루 저녁 행사인데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시장이 베를린에 가서 외교를 해서 가야금 켜는 사람 모셔오고, 한국 현대가곡 동심초 부를 사람을 모셔오고, 세상에 저 뒤에 뷔페를 마련해 놨는데 한식, 독일식을 반반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신문 기사 때문에 놀랐어요. 저 오늘도 아까 처음에 놀랐는데, 저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시 발표하고 뭐 시단에 나고 못 그러거든요. 안 그러고 못 그래요. 저는 어떤 결론인가 하면은, 뭐 글을 쓰는 거는 좋은 글을 써서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한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글을 전하면 그게 중요한데, 그게 꼭 내 글일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를 위한 한 생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있었어요. 그 태백 같은 데 있는 신문 기사가. 그리고 요 밑에 저 파란 글씨의 소제목도 놀랐어요. 젠지블레백에는 민감한 길이라는 건데 시인의 첫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강성의 나라에서 정말 민감한 어떤 민감한 길과 바른 걸음, 아까 정몽주 얘기할 때 바른 걸음 나왔죠. 바른 걸음이 저의 인생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 이런 말 한 것 같지 않은데. 예, 이해하시겠죠?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그 시선이 놀라워서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서 군재 시인과 저 15년 동안 팩스가 오고 갔습니다. 어마무시한 분량의 편지가 쌓여 있는데 팩스가 지금 날라가가지고 팩스 잉크를 날라가요. 고민 중이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쪽에서 팩스를 딱 끊었어요. 편지를 딱 끊었어요. 딱 끊은 이유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는 요만큼을 써보내면 선생님은 이만큼씩을 써보내요. 그런데 세상에 하루에 그런 편지를 20통을 쓰신대요. 그 말을 듣고는 나라도 아껴드려야지 그러고 편지를 끊었습니다. 근데 참 아쉬워요. 말년에 마지막 말씀들을 담아뒀으면 좋은데 싶어서 며칠 뒤 16일이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슬픈데 한 번은 제가 편지를 쓰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썼는데 조금 뭔가 제가 뭔지 조금 어려웠고 속내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거 또 안 넘어가네요. 예? 그래요? 예. 예. 이런 답이 왔어요. 편지가 의외로 짧아요. 이런 답이 왔는데 이런 뜻입니다. 뒤처진 새를 다시 쓰시고, 예. 오늘 팩스기에서 새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참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왜 시를 쓰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예, 그래서 저 서울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도 저도 저렇게 젊었었는데 이제 선생님도 저도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같았었는데 사모님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 정자를 지었을 때 제가 어디 소문 내시지는 마시고요. 매화 세 그루를 밀수를 했습니다. 뿌리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흙이 문제라 신문지에 싸서 트렁크에 숨겨가지고 가서 세 그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매화가 피어서 매화 세 그루를 한 그루는 전, 한 그루는 영, 한 그루는 애로 붙여놓으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사모님 먼저 가셔서 얼마 버티실까 싶어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를 읽음으로써 이런 분을 알고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게 또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괴테 같은 큰 문인도 또 알게 되고 이 정갈한 시를 속속들이 읽을 수 있는 눈도 갖게 되고 고마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잔 자스민 차의 초대 들어오셔요. 벗어놓으셔요. 당신의 슬픔을. 여기서는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